태운이 수기. 내가 김정일입니다. 내 발은 드디어 북한 땅에 닿았다. 이날이 1978년 1월 22일 오후 4시쯤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날이다. 나는 선착장을 지나 사람들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높은 분이 나오셨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나오든 상관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생리별을 하고 다시는 영영 만날 수 없는 북녘 땅에 발을 디딘 나에게 누가 나온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다만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앞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 걸었다. 조금 걷다 보니 앞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약간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 선생. 내가 김정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볼 기력도 없고 또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가 나를 납치해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나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인 채 망설이다가 별 수 없이 손을 내놓았다. 그 순간 카메라맨들이 마구 셔터를 눌러댔다. 그때 나는 화물선에서 모터보트로 옮겨 탈 때 준 군복 비슷한 국방색 잠바를 위에 걸치고 밑에는 검정색 판탈롱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울서부터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을 들고 머리는 손질을 못해 엉망인 채였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 찍지 말아요. 찍지 말라니까요. 하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막 질렀다. 이 순간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고 또 추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뒷날 나를 연애에 초청한 김정일은 이때의 내 모습을 보고 느낀 첫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 선생, 처음 도착하시던 날 입은 나팔바지가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꽤 새침하시더군요. 악수가 끝나자 김정일은 옆에 있던 측근들에게 지시했다. 우선 최 선생 바람 좀 쏘이도록 거닐게 하라오. 나는 양옆 두 남자의 사이에 끼어 한 10분 동안 해안도로를 걸었다. 날씨가 무척 추웠다. 산책을 마치고 나서 나는 김정일과 함께 검정색 길다란 승용차에 탔다. 아마 리무진인 것 같았다. 김정일과 나는 뒷좌석에 앉고 앞자리에는 사복 경호원이 앉았다. 운전사는 군복 차림이었다. 우리 뒤에는 두 대의 벤츠가 따라왔다. 그 벤츠에는 김정일의 수행원들이 타고 있었다. 생각 밖으로 별도의 경호차는 없었다. 차 안에서 김정일은 계속 나에게 무슨 말들을 걸어왔는데 나는 무엇라고 하는지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 나는 아이들과 가족들 생각에 창밖을 내다보며 쏟아지는 눈물을 삼켰다. 우리 차는 평양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평양과 남포는 일제 말 때 연극 공연을 하러 한번 와본 일이 있는데 불안과 가족 걱정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도로는 비포장 자갈길, 군데군데 눈이 쌓였다. 시야에 들어오는 바깥 경치는 살벌한 분위기를 풍겼다. 한 담장 안에 조그마한 집들이 여러 채씩 들어있다. 집단으로 사는 농촌인 듯 싶었다. 담장은 엷은 주홍색, 지붕은 회색, 벽은 하얀 회칠, 그리고 문들은 하늘색. 도무지 색조화가 없었다. 마치 중국의 어느 시골 동네에 온 것 같았다.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쓴 구호들이 동네 입구, 산과 들판에도 널려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속도전, 선멸전, 절대성, 무조건성 등등. 약 2시간 후 차는 평양 시내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본 시골 풍경과는 달리 5층, 10층짜리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섰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오득오득해졌는데도 가로등이 켜있지 않고 불이 켜진 집도 별로 없었다. 어쩌다 불 켜진 집을 보면 그나마 전등불이 아주 희미했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전등 늦게 켜기 운동을 벌여 집집마다 서로 늦게 켜려고 경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에게 평양을 자랑시키고 싶어서인지 시내를 한 바퀴 돌며 여기는 보통문 저기는 모란봉 하면서 김정일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차는 다시 시골길로 들어섰다. 이 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잘 돼 있었다. 한 40분쯤 달렸을까. 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니 길 양쪽에 과수원이 나타났다. 직선길이 아닌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양쪽에는 관목이 우거져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150m쯤 들어가니 어마어마한 저택이 나타났다. 육중한 콘크리트 담장 오른쪽에는 터치가가 보였다. 보초봉이 경례를 붙이면서 자동문이 열렸다. 정문 안으로 들어가니 오른쪽에 또 터치가가 나타났다. 완전한 숲속이다. 소나무와 잣나무, 이깔나무, 라일락 등이 빽빽이 어우러져 있었다. 숲 사이 찻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다가 차는 커다란 단층 건물 앞에 섰다. 김정일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실, 욕실 등 내부를 일일이 안내했다. 집기나 상식은 전부 외제로 치장되어 고급스러웠지만 어쩐지 조화를 잃었으며 촌스러워 보이는 데가 많았다. 방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울리지 않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안내를 마친 김정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선생,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내 집처럼 생각하고 푹 쉬십시오. 그리고는 옆에 있는 40대의 여자에게 당부했다. 김학순 동무, 최 선생이 불편 없으시도록 잘 보살펴 드리라요. 말을 마치고 김정일이 막 돌아가려 할 때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수행원 한 사람이 불쑥 나섰다. 최 선생, 남조선 여권 가지고 있지요? 좀 내놓으시죠. 그때 내가 서울에 돌아간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꿈이요 망상이다. 그러나 내 여권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여권마저 빼앗기면 그나마 돌아갈 길은 영영 막혀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 번뜩 떠올라 머뭇머뭇 망설였다.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내 몸에 한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아니, 여권 말고도 남조선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겠지요. 어서 내놓으시오. 재촉에 못 이겨 나는 핸드백을 열고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옆에서 김정일이 나의 동작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기에 할 수 없이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김정일 앞에 내밀었다. 그는 아주 만족하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이를 얼른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때 나의 핸드백 속에는 여비로 미화 1,500달러와 한화 1만 여원이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여권과 주민등록증만 빼앗아 갔을 뿐 돈이나 다른 소지품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김정일과 수행원들은 곧 돌아갔다. 그런데 수행원 가운데 조금 전 나의 여권을 달라던 그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남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나에 대한 지도와 쇠뇌 공작을 맡은 당 조사부 부부장 강혜령이었다. 그는 김학순과 함께 계속 이 집에 상주했다. 전에 서울에서 김정일을 등장시키는 라디오와 TV 연속곡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보면 김이 심한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직접 들어보니 김정일의 말은
옥양만 평안도식일 뿐 사투리는 별로 없었다. 김정일이 돌아간 뒤 지도원 김학수는 나를 약 150m 정도 떨어진 별채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새우튀김, 생선회, 간천엽, 갈비찜 등 한국, 중국, 일본식 음식이 짬뽕으로 가득 차려져 있었다. 아무리 사내짐이라고 해도 도저히 먹히지가 않아 국물만 조금 마셨다. 그날 밤 김학순이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돌아간 뒤 나는 허탈과 공포에 휩싸여 아이들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오열했다. 형체도 없이 행방불명된 걸 우리 형제들과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놀라고 비통해할까.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정든 사람들. 나는 밤새 몸부림을 치다 새벽녘에야 깜빡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어지러웠다. 계속 누워있는데 김학순이 화분등을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최 선생, 건강이 빨리 좋아지시라고 친애하는 지도사 종지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김학수는 내 방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화분을 가지고 온 집안을 장식했다. 매일같이 평양에서 의사가 왕진을 왔다. 의사는 남포에 닿기 전 쾌속정을 타고 와 화물선에서 나를 진찰해 준 그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곳 사람들 중 가장 세련된 신사같이 보였다. 이름은 강형진이라고 했다. 밥이 모래알 같아 먹을 수가 없었다. 매일 미음만 먹으니 영양주사를 놓아주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 고향이 어디냐, 서울에 가본 적이 있느냐는 등 넌지시 유도 질문을 해보았다. 그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다고만 살짝 밝힐 뿐 내가 서울 이야기를 꼬치꼬치 하면 입장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다. 나를 돌봐주고 있는 김학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처음에 자기 신분을 일체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서로 친숙해진 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었다. 김학수는 지금 겉으로는 나의 보조원에 불과하지만 뒷날 알고 보니 김정일의 측근으로 성악을 전공, 만수대 예술단의 일본 공연 때 인솔자로 가기도 했다. 그녀는 연애 때마다 나와 함께 꼭 초대받는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신복이었다. 2, 3일 후 나는 조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나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들어있는 건물은 이 저택의 본관인데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10평가량의 넓은 응접실이 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부관방이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계단을 5, 6단 올라가면 왼쪽에 서재, 서재를 지나면 침실, 침실 옆에는 욕실이 붙어 있다. 7, 8평쯤 돼 보이는 침실 한쪽의 더블베드 양옆에는 TV 겸용 라디오, 침대 머리 뒤에도 라디오, 카세트와 시계가 있다. 상표를 들여다보니 모두가 일제 빅터다. 침실 절반 정도 크기의 욕실은 사방 벽이 거울로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외제 각종 화장품은 물론 칫솔과 물컵 소독기, 수압으로 이 닦는 기구 등 별별 외제 비품들이 두루 갖춰져 있었다. 서재에는 일본 빅토 상표의 스테레오 전축, TV, 응접실에는 호화 응접 세트 이외에도 피아노, TV, 어항, 냉장고 등이 있다. 서재 옆 창고를 열어보니 각종 운동기구가 가득하다. 스위치를 놓으면 자동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 누워서 스위치를 켜면 원판이 빙글빙글 도는 허리 운동판, 안마기, 자동벨트 등등 집 내부 구경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사람을 빼놓고는
건물 재료 등 이 집에 있는 것은 모두가 외제뿐이다. 북쪽의 겨울은 매섭다 못해 아리다. 난방장치가 잘 돼 있어 실내는 훈훈하지만 어쩌다 창문이라도 잠깐 열고 보면 칼날 같은 바람이 피부를 도려가려 드는 것 같았다. 내가 묵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별장이었다. 위치는 평양에서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순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 나는 지도원 김학순에게 이 집에 관해 물어보았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도 틈틈이 오셔서 휴양을 하시고 하는 별장입니다. 김학순은 피아노를 치면서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주체사상을 공부하라고 충고도 했다. 그녀가 가르치는 노래라는 것은 모두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찬양 노래뿐이었다. 명곡 600곡집이라는 노래책도 전체가 김일성 찬양가로 되어 있었다. 이 밖에 김정일 노래 수첩이라는 것도 있는데 모두들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 직장별로 노래 시합도 한다고 한다. 나는 차츰 기운을 차리면서 뜰에 나가 잠깐씩 산책을 했다. 집 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뒤뜰은 소나무, 잣나무 숲, 겨울이라 앙상하지만 숲 사이사이에 라일락, 진달래, 도토리나무 등도 많았다. 나는 산책을 하면서 이 저택 경내가 얼마나 넓고 구조가 어떤지 궁금증이 생겼다. 경내는 어림잡아 1만 평이 훨씬 넘어 보였다. 김학순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일일이 안내해 주겠다며 왼쪽 숲속을 가리켰다. 저곳은 부관 숙소지요.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건물이 보여 저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안내해 주겠다며 앞장섰다.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들어있는 본관이 제1호각, 그 왼쪽 부관 숙소가 제2호각, 지금 내가 구경하고 있는 것이 제3호각이라는 것이다. 제3호각 현관 오른쪽은 식당, 조금 떨어져 왼쪽에 있는 방은 용사실이다. 여기서 김정일을 비롯한 당 간부들이나 귀빈들이 영화 감상도 한다는 것이다. 복도 건너편에는 치료실과 리발실, 침실 등이 붙어 있다. 3호각 부근에는 관리원 숙소인 제4호각, 이곳에서 전면으로 한참 떨어진 담장 근처에는 운전사 숙소와 차고로 쓰이는 제5호각이 있다. 콘크리트 담장 밖 산꼭대기에는 3중으로 철조망이 빙 둘러져 있고 20-30m 간격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어 마치 초롱성 같았다.